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와 윤리 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중문화와 윤리적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밀레의 건축더미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인상주의적인 작품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 추상 미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밀레의 건초더미가 아니고 모네의 건초더미였던 걸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인 대중문화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중위치네요. 네.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얘기를 빠뜨려 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예술의 상업화입니다. 예술의 상업화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미적 가치를 윤리적 가치와 결합할 때 현대 미술이 상업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이 넓어지고 그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상업화를 통해서 획일화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대중문화의 발전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대중문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업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우선 우리 사회의 상업적인 그런 모습들, 상업에 결탁된 모습, 자본에 결탁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들겠죠. 그것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바로 유럽의 그 산업혁명 시기의 모습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생산품을 위한 공장이 세워지고 공장을 통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상업화라는 개념은 바로 대량 생산의 모델을 추구한다. 대량 생산의 모델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유행이 돼요.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합니다.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바로 대중화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하죠. 대중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화가 된 생산품, 이런 모델들은 이 유행이 지나고 나면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밟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가 이런 대중문화의 분야로 접목이 됐을 때 바로 이런 많이 생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하는데 그것들이 유행처럼 한순간에 확 붐업이 됐다가 소멸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창작품을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창작품을 고귀한 인간의 창작물들을 상품으로 전락시킨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어저께 얘기한 몬드리안의 그 아름다운 색채의 구조화한 그런 작품들을 뭐 이렇게 벽지 같은 걸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나 뭐 프린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벽지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냥 가벼운 상품으로 만든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창작품들이 상품화됨으로써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준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예술에 대한 소비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 시장이 팽창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술 저변이 안정이 되고 예술가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술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 통해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긍정의 내용은 똑같죠. 같은 내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고귀한 창작품을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라는 비판을 하고 창작품들이 그동안은 보기 어려웠고 미술관에만 가야 볼 수 있었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프린트되어서 나온 것을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이것이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잠재적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술 저변이 안정되고 예술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술가 전체가 발전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교에 교실 계단과 복도에 걸려있는 모방한, 프린트한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지셨나요?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이런 그림들, 예술 작품들을 모조품이라도 구입해봐야지. 아니면 화가의 작품들을 유명하지 않은 화가, 좀 저렴한 화가의 작품들이라면 내가 한번 구입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나요? 또는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봐야지. 나도 예술가가 되어봐야지. 그렇게 예술가가 되면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예술 작품들이 가격들이 엄청 높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 삶의 질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정서가 함양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예술에 향유하는 내용들이 발전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팔기 좋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욕구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접고 이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순수한 창작 열기를 거둬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Cultural Economics 그래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 예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합니다. 수요를 조사. 우리 경제학과, 경영학과 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리고 수요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결정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공연 예술도 있죠. 우리가 만드는 회화나 소설 쓰는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물감 가격하고 원고지 가격 이런 것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간 시간에 대한 노동력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 원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공연 예술은 또 우리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 오페라 가수 하고 싶은 친구들 많죠? 공연 예술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Cultural Economics 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공연 예술단의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이 공연 예술의 공급의 특성을
도출해냅니다. 공부의 특성 도출해내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술의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예술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업화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 다른 학문을 통해서도 이 예술을 분석을 하고 이 효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는 다양한 예술에 대한 예술이 상업화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이렇게 얘기되고 분석되고 연구되어진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술이란 것은 문화란 것은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 엘리트 문화라는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 대중문화의 기호들이 집적이 되고 반영이 돼서 그 중에 높은 탁월성을 가진 부분이 또 엘리트 문화로 적용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악의 거장 베토벤이죠. 베토벤 그 자신은 자기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운명, 또 뭐 엘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교향곡 그럼 그 베토벤의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막 피와 그 사람의 마음이 끌어넘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작품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대중 예술을 작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분은 뭐 귀족들을 위해서도 연주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결국 자기는 관객들과 호흡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보다 사람 본연의 그런 감정을 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사람, 셰익스피어라는 대문호도 자기는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나왔던 한 15년쯤 됐을까? 그만큼 예전에 나왔던 15년이 뭐예요? 한 20년 됐겠는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어떻게 희곡에 반영됐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려진 영화 작품이에요. 굉장히 저는 감명 있게 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셰익스피어는 극작가거든요. 그 당시 영국에서 극단 공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엘리트적이지 않고 대중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엘리트도 왕실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연도 하고 관람을 하기도 했지만 대중들이 많이 즐기던 그런 문화가 바로 이런 공연 작품이었어요. 그 공연 작품에 자기의 사랑과 경험과 모험과 이런 부분들을 극작으로서 작품으로서 썼던 셰익스피어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대중들의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엘리트의 문화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중문화에 있어서 예술의 상업화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예술의
산업화가 사회 환경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인터넷 검색을 살펴보니까 이거다. 바람직한 예술 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사가 있어요. 오마이뉴스에 기사인데 어떤 김우정이라는 그 기고자가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람직한 예술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해서 분석글을 썼는데 한번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민 케인으로 유명한 오슨 웰스가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견해가 우선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객은 입장권을 사서 투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 관객들의 수요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더 내려가면 예술 산업화의 의미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술의 산업화는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관객의 중요성 이 바탕에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필연적으로 깔려있다. 산업화의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시장 어디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다양한 예술적 시장을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하고 생산되도록 도와주며 예술가의 취향을 세련시키고 잊혀진 과거 예술을 보존하고 복원해서 널리 알리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것이 고급 문화야말로 우선 문화고 대중문화는 접할 수 있는 저급 문화에 불과하다라는 상투적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베토벤은 자신들이 작품이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의 소위 대중문화에서도 대중적이라 생각했다.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로 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시민 케인의 감독 오슨 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술의 심미적 가치 판단에는 소비자의 견해가 가장 우선한다. 그리고 관객은 입장권을 사서 투표하는 사람들 아까 봤죠. 그리고 유일한 문제는 관객의 흥미를 끄는 것이 제일 유일한 문제다. 어떻게 끌 것인가. 관객은 일단 흥미를 느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어떤 흥미를 가진 사항이 얘기되면 영화나 소설이나 연극에서 저 흥미롭다 하고 딱 빠져들면 그 상황을 몰입합니다. 몰입하면서 거기에서 필요되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특징이 있다고 이 사람은 분석한 겁니다. 자, 아까 산업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산업화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산업화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예술의 상업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화도 이런 맥을 따랐어요. 산업화의 특징은 첫째,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생산성이 증가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분업화를 합니다. 그렇죠? 너는 바퀴만 만들어. 나는 볼트만 조일게. 이렇게 분업화를 하죠. 그리고 시장이 고도화됩니다. 시장이 고도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장의 고도화는 보통 이제 1차 산업에 뭐 농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생산을 했다가 이제 유통과 공장을 통해서 만드는 2차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을 통해서 서비스가 주거되는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시장도 고도화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회, 문화, 그리고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바로 산업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돼요. 산업화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어떤 특징이 보이냐? 어떤 특징이 생기냐? 특징이 첫 번째,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이에 산업에 따른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윤리가 확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작품을 만들 때 감독님이 모든 제작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8시간을 보장하면서 작품을 찍었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늘어날 때는 추가 근무 수당을 주고 이런 식의 어떤 노동윤리를 확립을 하는 과정을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멋진 작품을 찍어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동윤리가 확립되고, 그리고 각 작업자들의 전문화가 동반해야 됩니다. 전문화. 분업화를 통해서 전문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분업화에서 내가 평생 나사만 돌릴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사 돌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게 됩니다. 개발자도 연구하고 이것을 돌리는 사람도 같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만들게 되죠. 전문화가 됩니다. 이런 거 하면은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획일화가 이루어져요. 획일화. 다 한쪽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방식이 획일화되는 거죠. 그리고 계층화, 피라미드형이 돼요. 피라미드형. 이건 좀 안 좋은 면인데, 맨 위에 정점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자본가라든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부의 모든 상황들을 통제 관리하면서 모든 어떤 이윤들을 다 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층화가 되고, 또 이제 이런 작업이 획일화되는가 하면 소비도 획일화되죠. 소비가 획일화되면 어떻게 했어요? 소비가 획일화하면 이런 이제 작업과 소비가 하나 획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획일화되는 대신에 수준이 향상이 돼요. 소비 수준이 향상됩니다. 소비 수준이 향상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대량 생산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풍요가 결정되죠. 대량 생산.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산업화의 특징의 부분들이 예술의 분야에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어울릴까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과 이런 산업화가 좀 맞아떨어지나요? 네. 자, 문화예술에서의 산업화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문화예술의 산업화는 첫 번째, 대중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중성. 대중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량 생산이 된다고 했죠. 대량 생산인 문화예술은 대중성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콘텐츠라고 하죠. 콘텐츠. 이게 목차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분야들, 또 작품들, 그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 콘텐츠의 팽창이 됩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유튜브 보면 아시죠? 방송 채널 수도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대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은 호응을 하죠. 아, 좋다. 막 보는 거야. 호응을 하면 유행도 생겨요.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도태되는 콘텐츠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변화한다. 변화. 어떻게 변화해요? 대중들의 호응과 유행에 맞춰서 여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 창작자의 의도나 나의 작품성 이런 부분들은 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작품이라고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대중들의 호응이 없으면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제작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대중들의 호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중문화를 만드는 힘이란 것은 역시 고급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교과서에 얘기하는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길게 했는데 대중문화 윤리적 문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 여기서 이제 윤리적 문제의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하나가 선정성과 폭력성입니다. 너무 선정적이라서 이것들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폭력성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기의 감정 분출의 방식을 나쁘게 알려주는 이런 영상 매체들, 인쇄 매체들을 보면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BTS와 경쟁을 하던 BTS가 1등 했다가 다시 2등으로 갔다가 다시 1등을 하는데 그때 서로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 카디비라고 하나요? 굉장히 그 랩을 하는 여자 가수인데 굉장히 선정적인 성적인 행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 미국 학부모들의 반응들을 이제 찍은 영상도 올라오던데 다들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방송에서 나올 수 있어?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우리 BTS는 노래 가사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음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 문제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산업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자본의 종속 문제. 자본의 종속 문제를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길래 될까? 자본이 투자 잘 많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생산하기도 좋고 급여도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현대 이제 컨텐츠에 있어서 시를 쓴다거나 그림 그리는 쪽은 아닌 그런데 그 제작비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영상 매체를 만들 때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필요가 굉장히 증대됩니다. 영화
처음에 딱 나오면 맨 먼저 감독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감독 이름이 안 나오고 투자사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만큼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의 필요가 증대하니까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뭐 기획사라든가 방송사들인가 이런 데서 모든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투자를 해야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 기획사나 그 방송국은 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대중들이 선호하는 여기 호응 있죠? 호응하고 유행할 수 있는 분야만 주구장창 만듭니다. 주구장창 만드니까 이것이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만 변화를 하니까 바로 어떤 영향이 나오냐? 획일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획일화. 획일화가 돼. 획일화가 되고 다양성은 사라져요. 내가 어떤 소수 자본을 통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었어도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접해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대중들은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이루어집니다. 독점을 하죠. 획일화가 되면서. 그래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화가 되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대중들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 획일화와 다양성이 없는 그런 삶의 질이란 것은 문화의 삶의 질이란 것은 좋아지는 걸까요? 나빠지는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듯이 수입이 늘어나서 대량 생산되고 그 대량 생산된 것을 마음껏 사서 향유할 수 있어서 풍요로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 감성적인 부분에서 온전한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죠. 그것이 윤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가?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삶의 질이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없는 그런 문화로 계속 공급이 될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가 되냐? 윤리적 규제. 윤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가진 문화가 너무 남발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성상통화 같은 부분은 규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윤리적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어떤 거냐면 예술 작품이란 것은 대중문화 예술 작품이란 것은 자율성이 필요하다. 이걸 만들면서 대중들의 호응과 유행, 변화의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가 강화되면 다양한 그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그 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인 수용. 이것들을 합해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수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주체적인 선별을 통해서 수용합니다. 주체적. 주체적인 선별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산자의 윤리적 생산. 생산자도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세 번째로 제도적인 노력. 제도적인 노력. 윤리적인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법과 절차의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제 방송법, 신문방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법에서 방송에 뭐 비속어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뭐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너무나 선정적이라든가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생산과 소비, 이 생산과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부여한다. 공적 책임. 공적 책임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자율적인 자정. 자율적인 자정을 이끌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도를 통해서 어떤 틀을 만들면 그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대중문화적으로 공적 책임을 느끼고 자율적인 자정을 노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해결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이제 윤리적 대중문화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로 한번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수업을 대략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꼭 좀 읽어봐야 하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기사 중에 하나인데, 예술의 상업화를 가속시킨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라는 기사입니다. 앤디 워홀은 이런 실크 스크린 기법의 작품을 많이 사용한 작품을 만든 작가인데,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향유하게 하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싸게 공급하고 사망 전이라도 굉장히 비싼 값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간 작품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그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팝 아티스트로서의 삶과 작품들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잘 적혀진 글입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광고쟁이를 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현대의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좋은 관점을 가진 좋은 글입니다. 이런 글을 보고 논설문이라든가 리포트라든가 하는 글의 유형을 따도 괜찮겠다 싶은 글이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또 나중에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또 이 강의와 같이 여러 가지 강의와 이번에 시험 볼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요약본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